안녕하세요. 잠시 후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복지 실천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그 중에 특별히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사례 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관리하면 여러분이 아시듯이 케이스에 대한 나름대로의 매니지먼트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복지의 케이스웍이나 그룹웍이나 또는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복지 또는 지역사회 조직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 사례를 잘 관리할 것인지, 또 이 사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지,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함께 배우는 것을 우린 사례 관리다, 케이스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분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히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어떠한 실천 방법을 가질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컨텐츠에서는 첫 번째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사례 관리의 필요성, 두 번째는 사례 관리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요. 세 번째는 사례 관리의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함께 배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사례 관리 유형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례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개념과 내용, 과정, 유형, 이런 식으로 공부할 텐데요. 나름대로 장애인 복지의 특수성 때문에 조금은 까다롭고 좀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잘 준비 같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사례 관리 유형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중심의 유형을 볼 때 특별히 장애인 생활시설 중심 유형에서 사례 관리자인 사회복지사는 기관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클라이언트를 진단하는, 여기에 근거하여 관련 서비스를 상담하고 또 연결하고 중개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례 관리의 절차를 보면 접수와 사정, 그리고 계획, 개인 및 점검, 종결 및 사후 관리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 관리의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이 절차가 핵심적인 키워드만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접촉을 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어떻게 서비스를 주어야 될 것인지, 또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 또 어떤 걸 바라고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클라이언트에 대한 소위 통찰력을 갖고 디아그노시스로 그를 접촉하고 또 그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죠. 다음은 사회, 심리, 생물학적인 어세스먼트, 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회적인, 심리적인, 또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들을 어세스먼트, 좀 다른 말로 좀 우리가 평가 또는 진단, 이런 면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아무튼 어세스먼트라는 단어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사회, 심리, 생물학적 어세스먼트. 다음은 사회 서비스 계획에 대한 개발입니다. 어떻게 서비스를 기획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비스를 기획하고 중요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급된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력과 서비스의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계획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한 시행, 그 다음에 조력과 서비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를 도와주고, 또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자원은 어느 정도 되고,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고, 또 이 부분과 함께 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력과 서비스의 모니터링도 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개발과 또 획득과 분배에 대한 이 부분도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어세스먼트라고 이야기하는 재사정이 있죠. 어떻게 이 부분을 다 새롭게
재사정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례에 대한 종합, 나름대로 종료를 통해서 어떻게 사례를 마칠지, 또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례 관리의 절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사례 관리 유형 중 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중심 유형에서 사례 관리자인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재가 장애인과 또 가족에게 지역사회에서 가용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사정자와 연계자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어세스먼트하고 어떻게 연계하느냐라고 하는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례 관리의 절차를 보면은 접수, 그 다음에 사정, 그 다음에 장애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가정 방문,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개인 및 점검, 그 다음에 종결과 사후 관리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사례 관리 유형 중 직업 재활 서비스의 중심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업 재활 서비스의 중심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직업 재활 서비스의 중심 유형에서 사례 관리자인 사회복지사는 장애인 클라이언트의 직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상담자, 어세스먼트인 사정자, 평가자, 중개자, 조종자, 협상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이게 상담자라든지 사정자, 어세스먼트라든지 또 이벨웨이터인 평가자, 중개자, 조종자, 협상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무게가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또 상당히 아주 냉정한 이러한 부분의 나름대로의 역할이고 또 이러한 부분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진행할 때의 사례 관리의 절차를 보면 접수와 그 다음에 이제 어세스먼트, 다시 말하면 접수에는 이제 직업 상담에 대한 접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정, 어세스먼트가 있고 어세스먼트에서는 이제 직업 도구에 대한 평가, 또 현장 평가 부분이 이제 어세스먼트 쪽에 여기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용 개별화 계획이고요. 특별히 이제 개입과 점검, 개입과 점검에서는 이제 사업체에 대한 배치와 보호 고용, 그 다음에 지원 고용, 일반 고용, 그 다음에 사업주 지원 제공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종결과 사후 관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례 관리 절차에서 얘기했던 접수와 사정, 계획, 개인 및 나름대로의 점검, 그 다음에 종결 및 사후 처리, 특별히 사후 관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직업재활 서비스를 진행할 때에서의 사례 관리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대로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이 사례 관리 절차가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화된 사람들과 또 전문가로서의 배치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그래도 빨리 위기 대처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데 만일에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사전적인 것이 없이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큰 타겟이 되고 또 엄청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접수, 사정, 교회, 개인 및 점검, 종결과 사후 관리 이 맥락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거나 또 더 보완적인 설명이 있으시면 나중에 수업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고 토론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직업재활 서비스란 어떤 것일까요? 직업재활 서비스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능력 향상 훈련과 직무 기능 향상 훈련, 문제 해결 훈련, 직업 평가,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훈련 등을 통해서 보호적인 환경에서 훈련을 통하여 근로할 수 있는 기회와 훈련비를 지급하며 근로사업장이나 경쟁 고용으로서의 전의를 이루도록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매우 다양하면서도 또 깊이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청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사회복지사는 가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사회복지사, 개인이나 집단, 또 지역사회가 그들의 욕구를 명료화하도록 돕는 것이죠. 즉,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해주고 해결 방안을 찾아주며 그들 자신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는 중개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 서비스 체계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거나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자원이 지역사회 내에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거나 이용 방법을 알지 못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개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는 그가 속한 기관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용이한 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원을 창출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연락자, 촉진자, 해석자, 조종자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법률 분야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을 빌려온 것으로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옹호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능을 신장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또 기회를 만들며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사는 사회운동가이며 동시에 행동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사회 정의, 불평등과 사회적 박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을 탐구하고 또 지역사회 욕구를 분석하며 조사, 연구하고 또 정보의 보급과 해석 그리고 사람들의 활동을 조직하는 기능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복지사는 중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이한 의견이나 가치를 가진 개인들 간에 또는 집단이나 조직들 간의 갈등 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재자는 공통의 입장, 즉 관련된 사람이 자기 이익이 어떻게 어디에서 중복이 되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이를 파악하는 데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클라이언트 관계의 활동과 면접 기술이 요청됩니다. 중재자는 양자의 이익이 모아지는 지점을 찾고 그 다음에 양자를 각각 만나 이야기하고 상대방과 협동적인 관계를 개발함에 있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지적합니다. 중재자는 양자가 상대방과 이야기하도록 돕고 만약 양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재자는 합동회합을 소집하고 양자가 해결할 수 있는 공통된 입장을 파악하고 그들과 더불어 서비스 계약을 합니다. 또한 중재자는 갈등을 가진 양자가 개방적이고 정직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양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러한 중재자의 상을 계속적으로 투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재자의 1차적 기능은 양자의 상호 욕구를
재발견하도록 돕고 그리하여 각자가 다시 상대방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번째로 사회복지사는 협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갈등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수용하며 또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8번째, 사회복지사는 제안자 또는 주창자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문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는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 그것은 문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문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사회복지사가 제안한 문제점이 반영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핵심 중심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인에서도 또 다른 전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장애인 복지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사실은 조금 더 물어볼 게 많죠. 장애인 중에 어떤 부분이 본인의 전공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그 중에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자폐가 전공이든지 뭐 여러 가지 배웠던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지체장애부터 정신장애까지 발달장애 여러 가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애의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에서의 장애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참고로 좀 다른 내용이지만 사회복지에서 우리는 전공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회복지만 얘기하면은 그 다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회복지 중에 아동입니까? 청소년입니까? 노인입니까? 뭐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다문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의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전공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의학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은 의학 안에서 내과든 외과든 치과든 뭐 이비인후과든 산부인과든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악 하시는 분에게 전공이 뭡니까? 저 음악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들이? 음악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용하는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무용 전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용에도 여러 가지의 스페셜리스트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 스페셜리스트한 영역 중에서 우리의 전공이 사회복지입니다. 라는 거로만 끝나지 마시고 사회복지 안에 아동 전공입니다. 노인 전공입니다. 뭐 학교 사회복지 전공입니다. 뭐 정신건강 뭐 전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키는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